재개발 현장 탐방 스터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목차 중에서 재개발 시장 어떻게 될까 이 부분 중에서 전망 부분을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전망은 각양각색, 공통된 기준은 이 책의 저자분의 생각은 저의 생각도 비슷해요. 전망이 너무 많죠. 각종 매체나 유튜버 또는 다른 거 많죠. 신문도 마찬가지고요. 어디는 오른다라고 하기도 하고 어디는 떨어진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두 쪽의 주장을 좀 읽어보면 또는 들어보면 다 논리적으로 말이 돼요.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보통 내가 듣고 싶은 걸 듣다 보니까 어떤 주장이 맞기를 바라는 그런 건 있겠지만 사실 미래를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또는 이 책의 저자분께서도 그런 얘기를 이 책에 썼는데 어디가 맞다 틀리다라는 것보다 그렇게 주장하는 생각들 중에서 그래도 공통된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한번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재개발은 개인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노후된 지역에 보유한 부동산이 개발되어 신축 아파트를 받는 사업이다. 결국은 이거죠. 결국은 재개발은 이 재개발이라는 목적이기도 하지만 이게 종국적으로는 신축 아파트를 받는 사업이죠. 그래서 신축 아파트를 받기 위한 제로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재개발은 필연적으로 아파트 시장과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은 굉장히 복합적 요소들이 움직인다. 수요 공급이 그렇고요. 그리고 금리, 소득, 건축비, 인플레 이런 것들, 그런 금전적 요인, 또 금전적 요인도 외부적 요인이 있고 내부적 요인이 있는 거죠. 또 그 밖에 저출산, 도시의 축소, 인구의 구조 변화, 그다음에 임대차 시장의 변화, 많죠. 최근에 또 교통 호재 많이 나왔죠. 철도 지하 이런 것들 얘기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금리 변화 이런 것들의 대내외적 요소들에 의해서 많이 고려가 돼야 되는데 이런 자료들이 결국은 이런 많은 자료들을 놓고 어떤 사람은 상승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하락을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두 주장이 어디가 맞다 틀리다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지 않을까. 공통적으로. 그걸 좀 살펴보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그걸 보면 범위를 우리나라 전체에서 서울로 좁혀서 보면 그러면 아파트 시장의 가격 상승 요인은 재개발 시장의 상승 압력과 같다는 관점으로 분석하면 꽤나 논리적 전망이 가능하다. 쉽게 얘기해서요. 서울의 신축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거기에 따른 그 재료가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가 되는 재료는 준신축이나 좀 살만한 중간급 신축이 아니고 완전 낡은 아파트들이나 낡은 빌라들이 새 아파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 새 아파트로 가기 위한 신축 아파트로 가기 위한 재개발 시장의 상승 압력은 높을 수밖에 없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격이 올랐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 다 알겠어. 그래서 그 가격이 올랐는데 아직은 지방은 그대로인데? 그러면 이제 이게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져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또는 여기 지방이 올라가 줄 수도 있겠네. 상승론자들의 주장과 하락론자들의 주장이 이렇게 대치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거기에서 항상 기준은 이 서울이었고 서울로 좀 좁혀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이 책의 저자분의 생각이에요. 계속 읽어가 보도록 할게요. 미래 아파트 시장 양극화는 부정할 수 없다. 결국은 지방이 떨어지든 서울이 오르든 그래서 지방이 떨어지는 지표로 서울이 떨어질 거라고 보든 서울이 오르는 지표로 지방이 오를 거라고 보든 어찌됐건 간에 서울과 지방이 양극화되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죠. 서울과 지방이 양극화되고 있다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인 거죠. 이건 하락론자와 상승론자가 다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공통된 기준인 거죠. 이 양극화는 모두가 원하는 누가 봐도 좋을 지역 또는 좋은 지역으로 강하게 수렴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많은 사람들의 니즈가 좋은 지역을 향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돈이 많은 분들은 그 욕구를 더 빨리 충족할 거고 돈이 없으신 분들은 그 미래 가치를 좀 어떻게든 선점하려고 노력을 하실 건데
재개발 재건축은 사실 좀 그런 관점인 거죠. 지금 새 아파트를 사서 지금 향유하기보다 미리 그걸 선점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서울로 국한돼서 생각을 해야 되느냐? 책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수도 서울을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의외로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정의는 없다. 이거 되게 유명한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게 이제 딱 일단락이 된 게 관습헌법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서 이게 적용시키고 있죠. 관습헌법이란 말이 좀 약간 애매할 수도 있는데 일면 타당성이 있는 단어예요. 이 책을 통해서 좀 더 깊이 보도록 할게요. 서울은 오랜 기간 수도로서 너무나 당연시 여겨져 왔기 때문에 마치 관습처럼 취급한다.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인 이유는 국민의 정서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되게 중요한 단어죠. 서울이 수도인 이유는 어디 법령이나 헌법에 적용된 게 아니고 그냥 국민의 정서가 그렇게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누가 그렇게 알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결국은 로망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모든 부동산의 기준이 되고 있는 거죠. 뒷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수요와 공급의 비대칭. 이제 앞부분에서 서울을 얘기했으니까요. 이제 서울로 이제 국한해서 생각해 보자고요. 서울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도시이다. 서울 아파트 공급에 항상 관심을 가진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죠. 특히 지방 사람도, 심지어 외국에 계신 분들도 서울의 아파트에 관심을 많이 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주택 공급량에 대해 오해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자료에서 재개발 재건축 만세대를 공급한다라고 하면 이게 온전하게 공급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되는 거죠? 허물고 짓는 거니까 실제적으로 공급되는 물량은 허물어진 물량을 빼야 되니 숫자상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허수가 존재해요. 이제 그 얘기를 이 책에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재개발 재건축이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대책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관점이 아니고 헌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바꾼다는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주택 공급에 대한 문제를 단순하게 숫자로 따지면은 좀 안정적이거든요, 우리나라는요. 하지만 새 아파트, 신축 아파트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이게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거기에는 수요가 무지 몰려 있고 그리고 원하는 사람들이 많고 특히나 서울은 그런데 그건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재료로서 쓰여지는 구축 아파트나 구축 빌라들이 이제 새 아파트로 변화해야 되는데 이 시장이 바로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라는 그 얘기인 거예요. 또 책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다룰 내용이지만 재개발에서는 보유 물건이 주택이 아니어도 조합원이 아파트를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뭐 이건 이제 앞으로 차차 이 책에서 다루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신축 세대 중에서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조합원들한테 배정을 해주고 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조합원 사업이니까. 그래서 보통 아파트를 지으면 좋은 아파트를 먼저 조합원 주고 그 다음에 일반 분양을 좀 나쁜 층을 하죠. 근데 그 나쁜 층을 하는 거가 또 청약통장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청약통장은 그것마저도 어렵죠.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일반 분양가보다 높은 금액의 프리미엄을 얹어 내놓기 마련이다. 따라서 일반 분양가로 시장에 공급되는 물량은 조합원 물량을 뺀 일반 분양 물량이다. 그래서 재개발 현장이 많은 지역일수록 공급량과 실제 공급량이 괴리는 커질 수밖에 없다. 아까 말씀드렸던 허물고 짓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그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관습헌법이라는 거가 결국은 온 국민의 로망을 대변하는 단어일 수도 있는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책을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은 내 집 마련 인서울을 꿈꾼다. 서울 내에서도 한강변과 역세권 중에서도 더블, 트리플 역세권을 희망한다. 이런 거죠.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제가 말씀드렸던 또 이 책의 저자분께서 말씀했던 지방과 서울의 양극화는 벌써 다 인정을 해요. 하락론자도 인정을 하고 상승론자도 인정을 하죠. 그런데 또 서울로만 놓고 본다고 하면 또 서울도 양극화가 있죠. 어디는 그냥 정체되어 있고 어디는 오르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실 서울이 다 움직이고 있지 않아요. 뭐 트리플 역세권 또는 한강변 또는 재개발의 지정이 임박한 동네들이 움직이고 있죠. 또 계속해서 책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모든 교통계획은 서울까지 몇 분으로 가치 평가가 된다. 그러니까 GTX를 깔아놓고요. 이 아파트는 서울까지 몇 분에 갑니다. 사실 가죠. 몇 분 만에 가는데 그 뭐 비용도 내야 되고 또 되게 귀찮은 또 환승도 해야 되고 또 자주 오지도 않고요. 또 사람들은 빼곡히 탈 테고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근데 그런 아파트를 분양할 때마저도 서울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거죠. 결국은 서울이라는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